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하고 약간의 인연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정치 활동을 하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직접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적인 코멘트 할 일은 없었는데 오늘은 약간 초대를 받은 거여서 민주당이 잘 해주시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더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도 좀 포함을 해서 아주 1% 정도는 정치적인 발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넘기는 거 커서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 의학 용어의 어큐트 앤 크로닉이라는, 의사들은 모두에게 익숙한 말인데 그 의사가 아닌 분들한테는 새로운 말일 것 같은데요. 크로닉, 계속 지속되던 만성적인 문제에 어큐트, 새롭게 갑자기 더 악화되는 것을 이제 어큐트 앤 크로닉이라고 하는데요. 만성 질환 갖고 있던 분들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급성으로 악화되는 단계에 넘어가서 응급실 가야 되거나 입원해야 되거나 뭐 중환자실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어큐트 앤 크로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 우리 환자분들께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바로 이걸로 닥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로 어큐트 앤 크로닉 상황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2024년 9월 달 이후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고 저는 그 언론을 통해서 보는 기사가 당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나 톤이나 메시지에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느꼈는데요. 초대받으면서 좀 더 확실하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당과 정부 여당과 야당이 별로 차이가 있지 않았는데 의료 대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서 비슷한 양에 좀 더 집중하는,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달부터 7, 특히 이제 의료인들이 일하는,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들이 일하는 의료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는 그런 변화된 그 패러다임 인식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전 굉장히 의외였는데, 바로 하루 정도 지나면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확실하게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틀리게 생각했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제 하나, 그 첫 번째는 이제 이미 다가오고 있는데 저벅저벅 가고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워닝, 조기 경보를 울려주신 분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정영선 교수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 표현 그대로 살리면은 GDP 대비 16% 정도의 의료비를 2030년 쓰게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내리신 처방은 굉장히 틀린 처방인데요. 그 부분 뒤에 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비는 GDP 대비 퍼센티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퍼센티지라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보건의료비를 얼마나 쓰느냐에 관한 얘기라서 대부분 나라에서 일정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정영선 교수께서 이제 이 추세로 계속 가면 2030년에 16%, 좀 더 이제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되면 2035년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익숙한 숫자, 의사수 추계가 지금 10년 정도 지나야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나서, 전문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2035년 추계를 제일 빠르게 2025년을 정원을 바꾸면 2035년에 그분들이 전문의가 돼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2035에 우리가 많이 이제 꽂혀 있지 않습니까? 2035로 두 개의 숫자를 정영선 교수가 언급한 2030년에 GDP 대비 16% 쓴다는 것을 그대로 직선으로 같은 경향으로 계속 간다면 2035년 20% 쓰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OECD 헬스 데이터 2023년도 데이터인데요. 정영선, 김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의사수를 늘리면은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OECD 데이터는 반대라고 말합니다. 증거가. 의사수가 많이 있는 나라일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을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보건의료비 지출을 GDP 대비 많이 하려면 그만큼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하고 의료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점 있는 게 이제 한국인데요. 이 빨간 점의 한국이 지금 현재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선에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5년도 그게 여기 빨간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 GDP 여기 정영석 교수가 처음 정확히 말씀하신 16%가 는 2030년 우리 의사수 추계로 2035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10,000명을 잘 계속 늘려서 성공했다고 하면 OECD 평균 1000명당 3.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6명인데 그보다 올라가는데 여기 현재 빨간 선에서 10년 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GDP 대비 지금 16% 미국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요. 여기가 지금 그 밑에 두 번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만큼 이상 지출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미래에 우리가 이걸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모두가 좋아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의 그 토론의 제목 영리화 이슈, 공적 보험이 파멸되지 않을까, 파탄나지 않을까예요. 이 부분을 넘었을 때 실제로 파탄할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뒤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 이대로 가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10,000명 아니라 더 뽑아야 될 겁니다. 아마 이만큼쯤 이 경향이 이제 의사수 늘어나는 것과 보건료비 지출 늘어나는 거에 이제 그 상관성인데 이만큼 많이 지출하려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적은 수로 그걸 하려면 이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해야 되는 거죠. 생산성이 높다고 거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공적 보험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아마 요 선에서 2등 선, 2, 3등 선에 있는 12, 13% 선까지 올라가기 전에 멈추게 해서 효율을 기하고 질을 높이면서도 효율을 기하는 그런 데로 가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부러져 버려가지고 이현주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은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반동이 생기는, 거꾸로 부러지면서 정반대로 튀는, 그래서 완전히 뭔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악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의료 민영화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추진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의료 민영화 음모론을 전공의들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좀 그 이해가 안 됐는데 납득도 잘 안 됐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이 누군가 기획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좀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음모론에 대해서는 전 뭐 증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초대에 응한 이유인데요. 이게 이제 16%, 20%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고자 하면은 그럼 어디선가 다른 분야 걸 포기하고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기에 2035년에 그 중간에 30년에 16%, 20%를 가려면 지금보다 6%, 10% 현재 10%를 쓰고 있거든요. 9.9%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방비, 교육비 정도 이게 굉장히 그 예전에 진보 진영에서는 뭐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가져와 보면은 그 해봐야 뭐 2.48 교육비, 공교육, 사교육 다 합해도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 내지 10%를 더 만드는 데는 이 두 개를 완전히 포기할 때 코스타리카처럼 저 군대를 없애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과연 이걸 원할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한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여서 이런 국방비에 대한 삭감이라는 건 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일 텐데요. 도대체 그럼 어디서 그 돈을 가져와야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건강보험료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내야 되고 비급여되는 부분 자기가 주머니 돈에서 내야 되는데 이것도 1.6배, 2배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소비자 단체에서 오셨으니까 과연 건강보험료를 1.6배, 2배로 똑같은 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낼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관련해서는 수입 지출에 대해서 5년간 문제 없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이게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으려면은 어떤 걸 말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계속 내라는 돈 다 낸다라는 것이 가정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 그 GDP 대비 20%까지 올라가는데 건강보험 문제 없으려면 건강보험은 굉장히 조금만 역할을 하고 나머지 다 주머니 돈으로 비보험으로 실손보험으로 민간보험을 다 하면 민간보험 활성화되면서 공공보험은 자체는 파탄이 안 나는 문제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민영화죠. 건강보험은 공적보험 파탄은 안 나는 민영화. 건강보험이 파탄 나서 민영화가 완전히 돼버릴 수도 있고 파탄 안 나는 형태로 민영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제 주머니 돈을 낸다는 거는 다른 데 썼던 돈을 10% 정도를 이제 의료비에 써야 된다는 말인데 주택, 자녀교육, 여가비용 뭐에서 가져오시겠습니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그 돈을 덜 내보내려고 의협하고 병협하고 아마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의협과 병협은 심평원하고 굉장히 큰 심평원 없애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고 민간의료보험은 아예 우리가 대신하겠다 공보험을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소비자운동은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주장을 초반에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이걸 못할 바에 보험료 걷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예전에 89년도에 농민들하고 도시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에 포함되게 할 때 강제보험에 편입될 때 그때 보험 거부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다시 리바이벌판 같은 게 생길 가능성 중간쯤에는 아마도 비용을 증가시키지 말고 지금의 불만적인 요소들인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고 환자 중심성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질 향상을 요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건강한 이제 흐름으로 역할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일정하게 포기되는 단계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저는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이제 어큐트한 문제로 새로 등장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명이 지금 거의 빠져나갔는데요. 10,000 명을 10년 후에 만들겠다고 한 게 지금 현재 당장 10,000명을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건 넌센스인데요. 그 중에서 필수의료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분노해서 나갔다는 점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 정부가 아무리 옳았던 그렇던 간에 그 의도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이 결과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나간 10,000명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했다는 통계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죠. 보시면 이제 대부분 개원가의 절반 정도가 갔고요. 그 밑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들로 간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10,000명 정도가 빠져나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부는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다면 1만 명이 빠져도 문제가 상급병원에서 빠져도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1만 명을 채우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도 똑같이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1만 명이 들락달락할 때 이루어지는 차이에 대해서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스스로 1만 명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을 자기 모순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여당의 한지아 의원께서는 지금 17% 내외의 암 수술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서 받아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예년의 경향이 계속 감소 경향인지 늘어나는 경향인지에 따라 이 자료의 해석은 약간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만 매년 17%씩 감소되었다는 것이 아닌 한은 이 자료는 상당한 충격적 자료거든요. 암 수술을 전보다 훨씬 못 받는다는 것이니까요.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앞으로 늘어나겠구나 하는 걸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자료를 좀 더 정부는 시계열적으로 과거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일정한 추세였는지를 보여주면서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계열적인 과거 흐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아주 과학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아쉽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직무를 제대로 다하고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지속되고 있는 문제. 이 부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속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일부는 해결하겠다고 나선 게 바로 이번 의료개혁인데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나 강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환자 중심 의료입니다. 환자가 무엇을 이익을 얻을 것인지 예컨대 환자분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90% 정도의 처음에 지지를 막 보냈던 이유는 3분 진료에 지친 모든 전 국민이 아쉽고 가족들의 아픈 일이 있을 때 충분한 소통이 안 돼서 겪었던 분노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가슴속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반영된 게 바로 5천만 명 전원에 가까운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에 지지율 20%대였는데 이 의제에 관해서 90% 지지를 보였거든요. 저는 이거는 과장된 인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가정은 수술을 늘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제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그걸 이제 그대로 믿고 지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6개월, 8개월째 들어서니까 숫자 늘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국민들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실패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이제 공공의료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역시 이제 부족한 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민들은 좀 뭐를 아쉬워하고 뭐가 갑갑한지 그래서 어떤 의료 시스템이 되게 하고 싶은지 제가 속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들 공모를 통해서 의사들 가족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안해서 만든 공모전을 통해서 50편의 글을 책으로 발간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환자 중심성이 높아져야 된다, 효율성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거죠. 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메인 메시지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격차, 필수 의료 문제 이거에 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좀 빠르게 제목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복사물 나눠드린 거 자세히 보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소통 시간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나와 나의 질병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주치의 제도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제공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동네에 있는 1차 의료 분야의 강화, 그다음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등의 많은 분들하고 협업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학병원과 1차 의료가 각각 역할을 최적화하고 서로 간에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대학병원보다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걸 원한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 다 안 된다고 한다면 대학병원에 보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협력이 동네의원하고 대학병원이 잘 되는 그런 상태에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질적 접근성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소통 시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기술적 발전, 즉 AI가 있고 IT 기술이 발전해 있는 나라에서 병원마다 의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사실에 깝깝해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의료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예방이 더 이제 질병 발생하기 전에 내가 뭘 하면 되는지 알 수 있게끔 해달라. 그다음에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재택의료, 방문 진료가 제공돼야 한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강남에 피부과, 성형외과 잔뜩 있지만 정작 그 피부가 찢어졌을 때 가도 꿰매주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주 절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의료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부분,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부분, AI를 이용한 보조적인 이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자, 그러면 지역 의료가 지방 의료가 그동안에 의사 수는 사실 이제 최근 10년 동안 한 약 2, 3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의대 입학 정원이 3천 명으로 고정돼 있어 의사 수가 고정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2천 명대에서 입학하신 분들을 은퇴하고 있어갖고 매년 1,00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요, 대부분 다 서울로 주황색 가고 있고요, 지방으로는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 늘린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기피과, 소위 필수 의료라고 부르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2018년하고 2022년 사이에 이쪽은 이제 줄어든 쪽, 이쪽은 늘어난 쪽인데요. 늘어난 쪽은 이제 소위 인기과, 이쪽은 이제 기피과죠. 기피과 보면 소아과, 예방의학, 가정의학, 흉부외과 뭐 이런 데들인데, 외과 이런 데들인데요. 이 위쪽에 있는 것들도 과 내에서 분과로 들어가 보면 분과 중에 일부는 이쪽에 들어가고 분과 중에 일부는 이쪽에 남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경외과 같은 경우 뇌수술하는 분들은 이쪽에, 척추술하는 분들은 이쪽에 남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지역의 의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 자체를 건드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지, 양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예컨대 환자 경험 3분 진료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충분한 의사 환자 소통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난 많은 나라들은 이게 좋아지는지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 그림이라서 여기 이제 주변 발하고 요 가운데 있는 막대기가 위아래로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일자로 빨랫줄처럼 일자로 딱 그 수평선처럼 있는 모습의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고, 더 밑으로도 나올 수 있고, 위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 빨랫줄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면 이게 관련성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관련성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 늘린다고 해서 진료 시간이 늘지 않는다. 이걸 데이터로 OECD 헬스 데이터, 대통령실 자주 얘기하는 OECD 숫자 그 안에 다른 데를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의사 수 늘린다고 좋아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예컨대 고관절 치환술, 무릎관절 치환술, 백내장 수술에 대기가 3개월 이상 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보면 국가별로 의사 수 많은 거하고 그 대기 시간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의사 수 늘린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통계가 잘 보이고 있고요. 또 정영선 그리고 김윤 두 분께서는 이제 의료 서비스 비용 가격이 의사 수 늘리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셔서 GDP 대비 16% 20%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 똑같이 전체 의료비나 입원 의료비, 외래 의료비, 전체 입원, 외래 전부 다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수를 늘린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단위 가격 말고 횟수가 이제 곱해지는 총 의료비는 아까 본 대로 이제 늘어납니다. 거꾸로. 반대로 이제 그럼 의사 수입이 줄어드냐? 의사 수입 줄어들면 신나게 이제 또 의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초반에 이제 많이 그 의사들을 그 두들겨 패는 발언을 했을 때 박수를 많이 쳐주셨는데 실제로 수입이 줄질 않습니다. 그 의사 수 늘어나도 일반의도 마찬가지, 자영업이나 그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고용된 사람이나 양쪽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전문의들도 고용돼 있거나 자영업자나 마찬가지로 의사 수 늘고 줄고 해서 수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의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수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의사 수를 늘리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여명,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는 의사 수 많은 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예방 가능한 사망 이런 것들도 치료 가능한 사망 이것도 의사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많지 않은데도 전 세계 3위예요. 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 가장 낮은 것도 전 세계 3위 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의사수를 늘려서 더 얻을 게 사실 없는 단계에 이미 와 있는 거죠. 이런 점은 이제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의사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공의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하면서 그 전공의들의 노동이 어땠는지 알려지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한국이랑 비슷한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국가들은 자국의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에 관해서 연장근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경우에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바로 근로기준법, 자국의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월 야간 당직 최대 허용도 한국 다음에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많은데요. 여기 이런 게 역시 한국이 최고로 많고 교대 근무 허용하는 최대 근무 시간은 우리나라에서는 40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깁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 사이 휴식 보장 시간이 한국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길게 허용한 교대 근무 시간과 그 후에 휴식을 최대한 강제로 줘야 되는 휴식은 가장 짧아서 이 B가 가장 나쁜 나라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교적 휴식 시간을 길게 보장하는 그런 나라에 해당하고요. 전공의들의 노동 시간이 과도하게 되면은 60시간 이하로 주당 일할 때는 기준으로 했을 때 70시간 사이로 하면 의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5에서 2배 정도, 70시간에 80시간 되면 2.5배 정도, 80시간 이상도 하면 3.5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여러 나라 자료로 국제학술지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위험이 온다는 것이죠.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기전인데 그것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사실 최근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잘하면 좋은 일이고 그 잘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지원금을 내라고 요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이건 2001년에 나온 지금 민주당이 한 그 작년까지 지금은 다행히 더 이상은 안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에 관한 당시로선 증거인데요. 20년 전, 25년 전이죠. 23년 전. 의료기관을 민영화하면 의료비가 갑자기 환자의 난이도 높아지지 않는데 의료비가 치솟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민영화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당시 했던 것인데요. 이 연구는 저하고 사회적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실장을 했던 이진석 교수하고 같이 했던 당시에 저희가 이런 민중의료연합이라는 기관 단체에서 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하고 갈라져 있는데 갈라지기 전 노동조합에서 발주받아 했던 연구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런 것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왜 그 적자를 당연히 봐야지 되면서 사회 전체로 해서 기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필요하고 착한 적자론 같이 좀 학술적으로 옳지 않은 부정확한 이론은 근거에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그런 걸 아지 않고 계셔갖고 저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좋은 전공의료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마련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요구들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 의협은 수가 인상 전부 다 해달라고 해서 그러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의료 민영화를 부채질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내부의 불균등을 바로잡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거를 해결하려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전공의들의 주장이 이 관점에서 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부 이 기회에 필수 의료를
전공의들의 이 투쟁을 계기로 해서 모든 나머지 부분까지 올려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답이 없는 이런 행진을 하고 있어 민영화를 부추기는 그 결과를 낳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의사수 증가라는 것은 의료비를 증가를 부채질해서 결국 의료 민영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결과를 추진하고 우리가 원하는 질의 지속 가능성에 다 해가 되는 좋은 게 아니라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의사가 밉죠. 사실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고 저도 의사이지만 아주 우리 의사들이 하는 짓이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심정적인 동의는 저도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옳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만 요구하겠죠. 뭐를 보여줄 건지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 것을 증명할 건지에 대해서 너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일부 지금은 좀 최근 한두 달 없어졌는데 전공의들한테 척취 구조가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즉각 복귀하라고 해서 척취 노동을 계속 제공하라고 하는 요구처럼 하셨던 게 좀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척취 구조가 개선되도록 빨리 압박을 가하고 그 속에서 복귀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제 정부가 내는 정책, 아까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을 지방도 똑같이 잘 키우겠다고 해놨는데 작년에 2023년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거꾸로 서울에 있는 그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 잘 키우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 의사들, 필수 의료 의사들이 서울로 이동해서 오히려 지방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지역 의료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은 이게 응급실에 중증도를 높여서 잘 해결하기보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만 경증 환자 진료비 90% 본인 부담하라고 해서 사실은 본인 부담금은 이제 그 의료의 과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가 실손보험 때문에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커버해 주니까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는데 그걸 잘 알고 있을 정부가 본인 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높게. 그러면 결국은 부유한 사람들은 응급실 프리패스 카드를 받는 셈이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증인지 아닌지 머릿속으로 셀프 센서링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난처한 상황으로 만듭니다. 이런 정책이 갑자기 계속 튀어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비용을 공적인 데서 민영화된 사적의료보험 쪽으로 계속 이전을 시켜가는 민영화의 한 형태가 되는 거라서 의도했던 실책이든 똑같이 민영화는 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희망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혁이 문재인 정부 후반하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 관해서 조사해 본 건데 최근 2년 동안 이 조사 년도 기준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만 더 고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제일 다른 OECD 국가들 한 5개 국가가 이 안에 있는데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태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자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고요. 영국이랑 좀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 숫자가 큰 게 높은 건데요. 자세한 숫자는 나눠준 유인물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질에 직접 목표로 하는 질을 직접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성 문제를 동시에 태클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저는 질, 지속 가능성 두 개를 본격적으로 숫자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이제 질에 관한 본격적인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 앞에 민영화 오늘 주제였던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원래 놓여져 있던 나쁜 길로 계속 GDP 대비 20%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열차를 세우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 대응을 잘못해갖고 실패해갖고 지속가능성 위험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민영화의 메커니즘인데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을 막을 수 있는 활동을 정부 여당 스스로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못한다면 야당인 거대 야당이신 민주당께서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명확하고 힘있게 9월 이후부터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사수를 늘린다 그래서 GDP 대비 총 의료 비용이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설명.